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의 아침 식단에는 어떤 반찬이 자주 오르시나요? 당연히 한식도 있을 테고요. 간단히 서양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메뉴는 다양하지만 어느 식단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식재료, 달걀 빼놓을 수 없죠. 맛도 좋고요. 조리도 간편해서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르내리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점점 가격이 오르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계란 공판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계란도 일반 농산물처럼 공판장에서 거래하는 도매시장 시대가 열린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농수산 뉴스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방송 중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놓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을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새놓기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것. 우리 속담에도 자주 등장하죠. 송편을 뒤집어 이것떡이라고 하랴.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를 쓰는 경우를 말하고요. 콩 심어라, 이것 심어라 한다라는 속담도 있죠.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콩 심은데 콩 나고 이것 심은데 이것 난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인과 응보, 사필귀정과 같은 의미인데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그것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일 겁니다. 친근한 12월 제철 농산물인 이것. 내일이 동지라서 더욱 생각나는데요. 뜨끈뜨끈한 시루떡, 보글보글 동지죽에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기준 농업부문 공익직불제에 대한 평가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한국농업경제학회에서 이제 공동으로 지난해 지급된 공익직불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분석 내용은 농가 소득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농가 소농 간의 지급 비중의 형평성, 그리고 또 이 지급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좋은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예, 부문별로 좀 살펴보죠. 우선 지급성과 부문인데요. 농가 소득 지지 효과가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농경연의 분석에 따른 건데요.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에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소농과 고령층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청의 농가 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업부문 공적 보조금 여기 이게 평균 수령액이 2020년도가 375만 9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지난 2019년에는 268만 8천 원 정도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107만 1천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 금액이 농가 혹은 농업인당 94만 원 정도 증가하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앞서 소농과 고령농에서 효과가 더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직불제를 설계할 당시에 0.5헥타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의 평균 농업공적 보조금 수령액 이게 100%가량 증가했고요. 70세 이상 경영주의 수령액도 5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을 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전체 지급액 중에 경작 규모가 0.5헥타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 이것의 비중이 24.2%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에 있었던 10.6%에 비해서 13.6%포인트 증가했고요. 이 반면에 0.5헥타가 아니고 이제 6헥타 이상 초과되는 아주 이제 대농이라고 부르죠. 6헥타 이상 초과되는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로 나타나면서 이전에 비해서 4.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농에 대해서는 직불금 비중이 늘고 대농을 대상으로 한 직불금은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공익직불제 그 설계 당시 기조가 하후 상박이었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죠. 바로 논과 밭에 지불하던 직불금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논밭 직불금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보면은 농가 밭의 직불금 수령액은 밭이 논의 43.1%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에는 89.2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91.8%로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 농업경제학회에서 기본 직불금 그러니까 이게 땅에 대해서 주는 직불금인데요.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농가 밭 직불금에 대해서는 직불금의 형평성이 개선됐다. 이런 의견이 82.7%나 됐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공익직불제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에서는 82.8% 그리고 또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했다는 의견 그리고 환경과 자연경관 보존 등에도 기여한다 이런 의견은 80%대 후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우려되는 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익직불제를 또 이제 전환을 할 당시에 쌀 목표 가격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게 함께 쌀 변동직불금 예산 규모를 모두 공익직불제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또 산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오히려 그래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인해서 농가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가 지금 산지 쌀값이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산지 쌀값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11월 15일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치 이게 20kg 전곡을 기준으로 해서 51,826원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학기 들어서 첫 조사일이었던 10월 5일 기준 가격이 56,803원이었으니까 이 5,000원 가량, 그리고 거의 10% 가량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12월에 1% 미만이던 하락폭이 이번 12월에 들어서면서 1% 넘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높은데요. 그래서 농민단체들에서는 30만 톤 격리, 시장 격리를 요구를 하고 있고 오늘 22일에 30만 톤 시장 격리 촉구 기자회견을 또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예.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산란계 농가들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계란 공판장이 어제 첫 거래 개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20년 넘는 수건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긴 기간을 지나면서 어제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했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공판장은 주 해밀이라는 곳과 포천축협 두 곳인데요. 아쉽게도 포천축협 공판장은 일단 경매사 채용이 조금 지연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산란계 농가들이 공판장 개설을 요구해 왔던 건가요?
그간 이제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들은 산지에서 수집하는 수집 주체,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산지 수집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산지 수집상에게 계란을 넘길 때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기고요. 이 산지 수집상들은 유통을 하면서 변하는 시세나 유통 비용 등을 고려해가지고 월 단위로 사후에 정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명 후장기 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공판장을 통한 투명한 가격 결정, 이게 절실했던 겁니다. 예.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이번 공판을 시작으로 그간 산란계 농가들이 요구해왔던 투명한 가격 결정의 길, 일단 이건 뭐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제 공판 사업이 활성화될 것인지 하는 여부, 그리고 또 공판장을 통해 형성된 판매 가격이 이 대표 가격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될지, 이 두 가지를 향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죠. 텃밭도 하얗게 눈이 덮였을 것 같은데요. 일단 풍경이 아주 아름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눈이 조금이긴 하지만 아주 텃밭을 하얗게 이렇게 덮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눈이 와서 이렇게 밭을 덮어준다면 월동하는 작물들에게도 이렇게 소미불 역할을 합니다. 예. 이번 주말부터 또 강추위가 이렇게 예보되어 있는데 눈들이 녹지 않고 좀 밭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눈이네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퇴비와 같은 유기질 거름이 그 사람으로 치면 매 끼니 먹는 그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무기질의 화학 비료는 영양제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영양제만으로 이렇게 살 수 없듯이 퇴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화학 비료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의 영양제가 액비 또는 퇴비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거름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퇴비를 구입하면 영양 성분이 이렇게 겉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질소, 인산, 칼륨입니다. 사람은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분해서 영양분을 따지죠. 예. 예, 식물은 탄수화물하고 지방과 같은 에너지원은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영양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원은 몸을 덮이고 대사작용을 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라고 부르고요. 단백질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 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단백질은 식물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에 질소나 황과 같은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배추나 마늘과 같이 황이 많이 필요한 작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질소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름의 3대 요소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작물이 성장해서 몸을 키워야 햇볕을 많이 모아 당을 비축할 수가 있겠죠. 예. 운동하시는 분들도 단백질 얘기 많이 하는데 거름에서도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네요. 네, 그렇죠. 예. 이 식물이 성장할 때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뭔가요? 작물을 파종하고 정식한 이후 초기를 이제 영양 성장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집중적으로 필요한 것이 질소거름입니다. 세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만큼 세포에 가장 많이 포함하는 것이 질소 성분입니다.
이제 막 베어낸 초록색 풀에는 질소 성분이 많고요. 또 이 풀이 마르게 되면 질소는 공기 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탄소질만 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초록색 그래서 풀을 퇴비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설물에도 가장 많은 것이 질소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퇴비가 가축 분뇨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겠죠. 그런 이유가 있군요.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잎의 색이 연해지고 성장이 둔화됩니다. 특히 새로 나온 잎보다 먼저 나왔던 잎들이 연해지고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질소거름이 너무 많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잎이나 가지가 너무 무성해지고 열매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거름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인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산은 세포에 있는 핵의 주요 성분으로 새로 생기는 눈이라든지 뿌리 끝의 성장 조직에 필요합니다. 가지와 잎의 성장을 돕고 또 과일의 신맛도 줄여주고 또 과일의 성숙기를 촉진하는 한편 이제 저장성도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작물이 영양 성장을 마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산 성분입니다. 인산 성분의 거름을 만들기 위한 좋은 재료는 쌀겨와 같은 곡식의 도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들이 되겠습니다. 이 성장 조직에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인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산 성분이 부족하면 잔뿌리나 새로운 가지의 성장이 늦춰지고요. 과일의 발육도 불량해집니다. 반면에 인산과 질소 성분은 서로 또 어느 쪽이 과잉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흡수를 막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서로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예. 질소가 많으면 인산 성분의 흡수를 막고 또 인산 성분이 많으면 질소 성분의 흡수를 막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적정한 양의 거름을 주는 양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거름의 3요소 질소, 인산을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요? 네. 질소, 인산, 가리의 세 번째는 이제 칼륨이죠. 예. 화학기호로는 보통 이제 NPK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마지막 K, 가리 또는 이제 칼륨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포타슘인데요. 두 번째 인산도 P로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독일어 칼륨이라는 용어를 따서 K로 표시를 합니다. 칼륨이라는 용어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는 바람에 가리라는 이름이 보통 일반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칼륨의 역할은 광합성을 촉진하고 양분을 축적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줄기나 뿌리채소, 인경체류나 구근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칼륨 거름의 성분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은 뭔가요? 거름의 재료로 칼륨 성분이 많은 것은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근 상가에 이제 숯불구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버리는 재를 또 따로 이렇게 모아서 조달합니다. 칼륨 성분이 부족할 경우 과일의 크기가 적어지고 당분 함량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익어가는 속도도 늦어지면서 과일의 저장성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 반면에 칼륨이 너무 많을 때에는 질소 성분이나 마그네슘 성분 그리고 칼슘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적절한 거름의 투입량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거름의 3대 요소 질소, 인산, 가리 짚어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있겠죠? 네. 칼슘, 마그네슘, 붕소, 망간, 규산 등 다양한 성분들이 작물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앞에서 얘기한 성분들에 비해서는 미량으로 필요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재료들의 어느 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미량 원소들의 역할 그리고 퇴비 재료들을 활용해서 퇴비, 액비 그리고 퇴비차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름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몇 가지 궁금증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1636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집 근처에 느티나무가 있어서 낙엽이 많습니다. 울타리 연산홍 나무 밑에 덮어주면 좋을까요? 또 가을에 나온 채소와 곁가지 자른 것들과 낙엽을 쌓아놨는데 퇴비가 빨리 잘 되게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나무 밑에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은 또 이제 연산홍 같은 경우는 또 관목류라서 추위에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온 겸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썩어서 이렇게 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퇴비 만드는 방법은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을 꼭 들어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89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은요. 나무 드룹을 옮겨 심고 싶은데 언제 가져올까요? 나무 드룹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땅이 얼지 않았으면 이파리가 낮은 가을 늦가을부터 3월 말까지 이렇게 옮겨 심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이라도 땅이 얼지 않았다면 옮겨 심으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거름과 비료는 뭐가 좋을까요? 드룹에 관련된 같이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방송 들으셨고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자세하게 작물별로도 또 성분이 또 각각 다른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곧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579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추운 겨울 월동작물은 어떤 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포항에서 김명자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포항이면은 사실은 이제 월동작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금치라든지 뭐 양파, 마늘, 쪽파, 그리고 또 이제 상추 같은 경우도 포항 정도면 겨울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씩만 덮어주면 아주 잘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889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마늘은 언제쯤 웃거름을 하는 건가요? 마늘은 보통 이제 2월 돼서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땅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웃거름을 집중적으로 줘야 합니다. 예. 겨울 동안에는 좀 참으셨다가 이른 봄에 이렇게 퇴비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퇴비를 바로 주는 것도 좋지만 물거름, 그 액비 형태로 주는 것이 흡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질문이 올라와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5260님, 무경운 농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땅을 갈지 않고 작물을 심는 방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고슬고슬해져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땅에 부식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깔아줘서 미생물들이 이 땅을 갈아주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무경운 농법입니다. 예. 자, 텃밭 가이드 걸음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앞뒤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자, 먼저 머리를 앞으로 지그시 숙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워서 뒷머리에 대고 뒷머리를 지그시 누르면서 양쪽 팔꿈치는 살짝 앞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등은 굽히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숙이고 호흡은 밖으로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고개를 뒤로 젖혀볼까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양손을 깍지 끼고 등 뒤로 팔을 쭉 뻗으며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목, 어깨, 척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앞뒤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고전으로 세상 읽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올해 교수신문에서 뽑은 사자성어로 묘서 동처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양이 묘자에 쥐서자, 쥐를 잡는 고양이와 곡식을 훔치는 쥐가 같을 동자에 살처자, 같은 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묘서 동처.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이고 쥐는 몰래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먹는 동물인데, 고양이가 쥐를 잡기는커녕 쥐와 한통속이 되어서 도둑질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당서 오행지 당나라 고종 원년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락주라는 곳에 쥐와 고양이가 사이좋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지방의 군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쥐와 고양이를 임금에게 바쳤고, 중앙 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고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한 관리가 도둑을 잡는 자와 도둑이 한 통속이 되었다며 제 본성을 잃은 것이라 바른 소리를 했다고 하는 데서 고양이와 쥐의 이상한 동거, 묘서 동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는 이런 해괴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도 늘상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지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 직접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 그야말로 도둑과 관리의 묘한 동거, 묘서 동처의 상황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며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와 공적기관의 탈법은 언제쯤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민을 위한 파수꾼이자 감시자인 고양이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 쥐와 한통속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욱 상처나게 합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된 변이와 강화된 방역으로 더욱 춥게만 느껴지는 연말입니다. 그동안 잘 견디고 참아준 국민과 방역에 최선을 다한 의료진들을 더 춥게 만드는 현실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검은 호랑이의 이민년에는 엄중한 국민의 호랑이 눈으로 이 사회에 더는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해 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과 광주는 3도가 예상이 되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8도, 대전 12도,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슬비가 내리거나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산지엔 초속 8에서 16m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원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성탄절인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성탄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 청취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김윤정님, 그냥 듣기만 하다가 처음 참여해봅니다. 내일이 동지군요. 라디오 덕분에 그냥 지나갈 걸 미리 알게 되어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228님,
정말 21년이 열흘 남짓 남았네요. 마무리 잘하고 22년은 마스크 벗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616님, 오늘 갑자기 일찍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차 배터리가 방전돼서 당황했습니다. 운전 초보인 저에게는 매우 무서운 일이었네요. 급하게 택시 잡아 출근합니다. 오늘 모두 화이팅 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겨울에는 배터리 방전, 타이어 공기압 더욱 잘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기만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318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918명 정도 적고요. 또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500여 명 정도 적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정말 많은데요. 지난 주말 1,000명을 넘겼던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997명으로 거의 1,000명이 육박했고 사망자는 54명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4,000명대 후반에서 5,000명대 초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의 한 선교 시설에서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와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 온복동의 한 교회 선교 시설인데요. 사흘 전 이곳에 신도 6명이 확진된 뒤 목사와 신도 가족 등 8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은 건물에 집단 거주하면서 숙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한꺼번에 나가기도 했다라는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조사 중이고요.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인천 미추홀구 교회와의 관련성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될 거라고요?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유럽에서는 벌써 내년 1월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집행부와 유럽질병통제센터의 판단인데요. 이 오미크론으로 유럽 내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8만 명, 이 프랑스는 6만 5천여 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 폴란드의 경우 하루 사망자만 700명에 가깝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EU 국가 중 처음으로 다시 전면 봉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다며 한두 달 내에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족 감염률이 45%로 델타보다 2배나 높다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 중 20%는 증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른 분들은 증상은 있었지만 모두 경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여력을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량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병원 중 가능한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달라라면서 공공병원의 진료 공백은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달라라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코로나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배치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 34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기존 검사소 시설도 일부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공약 발표를 이어가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민주당 당사에서 입양모, 싱글맘, 싱글데디, 위탁부, 전업맘, 워킹맘, 육아조모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육 관련 공약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 전통적 의미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전환하고 아이 아빠도 걱정 없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통해서 사후가 아닌 사전에 일부가 아닌 피해를 당한 모두에게 대출 지원보다는 재정을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로 쓴 대출금은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간 50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발행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도 동결하기로 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 혜택 기준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이 없고 또 재산 증식에 따른 세부담이라는 조세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오늘 내년 1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올해부터 분기마다 석유, 석탄, LNG 등 발전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연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인상안을 유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군부대를 방문했다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어제 강원도 철원의 육군 3, 4단을 방문해서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애쓰는 군장병의 노고에 합당한 처우를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위원회는 어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신지혜 전 한국여성정책네트워크 대표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1990년생인 신지혜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녹색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18년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고요. 지난해와 올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신지혜 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여성폭력을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극한 투정을 벌이는 식으로는 국민들이 외면하게 된다라면서 영입 인사들을 통해 지지 기반도 넓히고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네, 일단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을 두고 당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신지혜 부위원장이 수차례 이 페미니즘 문제를 놓고 충돌해왔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는 이 신지혜 부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당의 기본적인 방침에 위배되는 발언을 할 시에는 제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고, 또 신지혜 부위원장과 페미니즘 논쟁을 벌였던 하태경 의원도 젠더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한 전략 부재를 지적한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의 역할 부족을 지적한 조수진 공보단장 사이에 고성까지 오가는 충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수진 단장은 내가 왜 당신 명령을 들어야 하나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책상을 내리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의류 수거함에서 영화가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올겨울 가장 추웠던 지난 19일 밤 11시쯤 한 의류 수거함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수거업자가 헌 옷을 확인하던 중 아이를 발견하고 신고했는데요. 숨진 아이의 체중이 2kg으로 신생아 평균 체중인 3kg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7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난 아이로 추정했고요. 아이는 발견 당시 탯줄이 달린 채 수건에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수거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워지는데 이 수거업자가 사건 발생 전 마지막으로 수거함을 확인한 건 지난 13일 새벽 2시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최대 일주일 동안이나 그 추운 수거함에 있었다라는 건데요. 경찰은 근처 CCTV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는 한편 이 정확한 아이의 사망 원인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면서 차를 훔친 10대가 있다고요? 네, 전국을 돌며 고가의 차량을 골라 훔친 뒤 과속으로 운전까지 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 학생은 지난 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서북부의 한 도로에 정차된 고가의 국산차를 훔친 뒤 서울까지 달아났고요. 이후 서울, 수원, 대전, 논산, 익산, 포항 지역에서 무려 9대나 고가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이 학생은 차량에서 현금과 외화 등 수백만 원도 훔쳤습니다.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오토바이 한 대를 훔친 뒤에는 친구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이 훔친 차량은 야간에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이 차량 안에 예비 열쇠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초강력 토네이도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10일부터 미 중부 지역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불어닥쳤습니다. 이 토네이도로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했을 만큼 그야말로 대참사가 벌어졌는데요. 그런데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중 한 곳인 이 켄터키주의 호킨스 마을에서 아직 영아에 불과한 아이 둘이 토네이도에 휩쓸렸지만 생존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15개월, 3개월이었는데요. 할머니가 맡아 키우고 있다가 토네이도를 보고 이 지하실 욕조통에 아이들을 넣어놨는데 이 토네이도가 욕조째 하늘로 날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결국 욕조통을 뒤뜰에서 찾았는데요. 다행히 그 아이들이 그 밑에 모두 무사히 있었습니다. 3개월 된 아이는 뒷머리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기적처럼 둘 다